개발행위 나가실 차례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서를 함께 보셨는데 (13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30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1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계획도 시장 군수를 제외한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이제 장관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도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결정권자는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4페이지 보시는데 중간에 양가로 64페이지에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으셨죠? 그리고 5번 이걸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64페이지 보시면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을 삭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4가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입지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과 그 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결정할 수 있고 시장 군수는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 잡아주십니다. 예, 5번 삭제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142페이지 지난주에 진도 나가셨던 부분인데요. 142페이지 박스에 보시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해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6번, 7번에 대해서만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하수 폐폐란 말 보게 된다면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죽음과 관련된 시설을 보건위생시설이라 한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나가십니다. 그리고 양가 1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차셨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꼭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은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동구 찾으셨죠.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시설로서 지하에 매설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공동구라 표현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면적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의무 설치 대상은 200만 초과하는 개발사업일 때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번 공동구에 소용할 시설 8가지 기억나시는데 7번과 8번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폭파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동구 협의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가스관, 하수관 지난 시간에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가스관과 그리고 하수도관은 폭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동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하수도관 이야기 보게 되면 폭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다. 임의적 설치 대상이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고시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그 부지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0년, 20년입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달리 단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정 고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지형도면은 즉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입안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이고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도 입안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립돼야 되는데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3년 이후에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개축, 재축 행위와 가설 건축물 공작물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규모 커지는 것은 안 되죠. 그리고 20년 경과했다고 하면 그 의혹 상실한다는 건 기억해 주시고 10년 경과되었다면 3가지입니다.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 그리고 23회 때와 24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에 안 나오는 지방의회 해제 권고. 재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에 대한 해제를 입안 신청하거나 결정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은 매수 청구이기 때문에 저 10년 경과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상대방은 원칙적인 매수 상대방은 특광시군입니다. 시행자가 결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법률로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의무자가 법률로 정해졌다고 하면 법정 의무자에게,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하고 저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결정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매수 여부를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원래
수용 대상이고 수용했다고 하면 보상해야 되죠. 보상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매수 청구였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방법은 수용이고 수용하게 된다면 보상 방법은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거나 그 정도 상태라고 하면 피성년 흑인 선고가 필요한 분이십니다. 비업무용 토지, 부재 지주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은 시가라만 쓰는 거 아니죠. 공시법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건축할 수 있다. 일주일 전에 이야기여서 기억이 안 나십니다. 대신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경과하면 효력 상실한다는 말 함께 보셨는데 150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1번 원칙적 금지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 한 줄 밑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제한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2번 예외적 허용입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구조부터 2년 지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단기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3번 건축물의 개축, 재축할 수 있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152페이지에는 매수 청구입니다.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묶여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구조부터 10년 이내 그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번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 매수 의무자는 특광시군이고 특별히 시행자 결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설치 관리 의무자가 법률로 정해졌다면 법정 의무자에게 설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면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며 옆에 페이지 매수 절차입니다.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한다.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6개월, 2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현금 매수 원칙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이거나 비업용 토지로서 3천 초과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상환 기간은 10년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매수 가격은 공시법 준용했었습니다. 한 장 넘기시니 이러한 매수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반가로 2번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공작물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로서 20년 경과하게 되면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63페이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단계별 집행계획 특광시군이 2년 이내 수립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광시군이고 4번 국토도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행정처 아닌 시행자라고 하면 일반권자로부터 지정받은 때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데 민간이 지정받은
받고자 하면 도시군 계획설 전체 부지의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한다. 그래서 166페이지에 3번 신청 요건과 관련되어 민간인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관련된 내용 보셨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이행보증금 찾으시면 조건부 인가 받았을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자는 민간만 예치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73페이지에 6. 시행자 보호조치와 관련되어 3번 토지의 수용사용 찾으셨죠.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한 장 넘기시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실시계획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개발 용도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182페이지에 의무 지정과 관련되어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입니다. 그 10년은 착공한 때입니까? 완공한 때입니까? 완공한 기준으로 10년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공록 30만이라는 말 기억난다면 녹지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될 때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 비도시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 비도시지역이랄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장 넘기시면 186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반드시 포함될 사항으로 2, 4 기반설의 설치, 건축의 용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배형 3건은 이미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완화된 행위 제한 규정으로서 100, 120, 150, 200 있는데 주차장은 100% 완화한다는 것 189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한 장 넘기시면 190페이지에 7번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에 있어서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실효 규정으로서 구역 지정 후 3년 내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계획 수립하고 5년 이내 착공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거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계셨죠? 예. 이번 시간은 193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함께 봐주십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되어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것은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보통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 정비,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남양주시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인 토지 이용계획으로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방향만 제시해서는 도시와 군을 성장,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셨고 저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1번부터 6번까지의 다양한 내용을 도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집행했던 주된 목적은 특정 지역이 개발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설의 수요도 늘어나는데 저 기반설 설치 없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줌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목표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 이야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에서는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 우리 남양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개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반시설이 없는데 불구하고 대형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교통체증 현상이나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뭔가 규제가 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실제 시행하는 집행사업인 도시군 계획 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기환경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 땅을 이용 개발하게 된다면 난개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만약 우리 남양시에 왕복 이차선서 있는 곳에 대지 소유자가 코스트코라고 하는 이상한 건물을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코스트코 만들어지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한 차선 2개 정도는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그냥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게 된다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 주민까지도 여러 가지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기환경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해야 되겠죠. 그걸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지겠습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취지는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물 건축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 건물 건축할 때 충분한 기반시설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 남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남양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남양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건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시장에게 허가 받은 때에만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개발 행위 허가 신청했을 때 15일 이내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 받게 되는데, 특광시군이 허가하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와 관련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한 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미 이 남양시에 존재한다고 하면 남양시장은 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한 때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우리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그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위락시설이라는 건축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디에서만?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데, 저 토지 소유자가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토지를 확보하고 위락시설을 만들겠다고 특광시군에게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허가 기준에 있어서는 남양시에 존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면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농경지에 도로를 만들고자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할 수 없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건물 건축하겠다면 허가 나간다, 나간다?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때만 만약 저촉되게 된다고 하면 허가 나가는 것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 남양주시를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개별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이것 고려해야 되죠. 코스트코라고 하는 대형 마트를 만드는데 현재 왕복 2차선 도로에 그 대형 마트 만들게 된다면 교통체증 현상 뻔히 보이거든요. 그냥 해가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에 있어서도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환경과 관련된 조건 갖추었을 때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허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저 고속도로를 만들 때 왕복 2차선 도로 가지고는 안 되니 왕복 8차선 도로를 확보해 준다면 개발행위 허가 내줄게, 또는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면 개발행위 허가 내줄게, 이너가 좁은 시에 조건 붙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000세대나 20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교육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학교 만들게 된다고 하면 허가 내주겠다는 조건부 허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기반설은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광장, 전기, 수도 등의 일체시설을 말하는데 저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서 해당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많은 기반설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한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인데 그런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규모 크다, 작다. 특광시군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규모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토지 소유자가 그 개발 행위를 주도하게 된다면 그 개발 행위의 규모는 크다, 작다? 작아야 됩니다. 만약 지나치게 크다 판단된다고 하면 걔는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개인이 할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던 것이 지역, 지구, 구역이었습니다. 위락설을 만들고자 한다면 상업지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주거지역에 위락설을 만들겠다고 하면 허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아예 안 나갑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건물 만들겠다고 하면 허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 허가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한 때, 적합한 때만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지 개인이 주도할 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테크노마트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그 테크노마트 분명 개인이 만들 겁니다. 민간이 만들 겁니다. 저 민간이 만드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자기가 땅을 구입해서 테크노마트라고 하는 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지 개인이 주도할 수 있는 규모 못 되거든요. 규모가 크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기관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 가능한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조건부 허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허가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러한 조건부 허가 받은 자가 민간이라고 하면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되죠. 공공의 경우는 이행보증 예치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단체, 정보투자기관과
지방공사 등은 공공이라 하고 이들에게 조건부 허가 내줬을 때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행할 수 있지만 민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의 예치 대상이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받았다고 하면 준공검사 받아 그 사업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준공사는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준공사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조금 정리되셨다고 하면 저러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아 개발행위 해야 되는 것과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가 있거든요.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6가지로 정해 놓고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것. 여기 건축물이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민법 98조에서는 물건에 관한 사안들을 하나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형물과 통제 가능한, 관리 가능한 전기 등의 무형물을 물건이라 하고 99조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사안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그 밖에 이동 쉬운 것을 동산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하고요. 그 시설물 중에 돌출된 것이 있다면 공작물이라 표현하며 그 공작물 중에 지붕이란 구조를 갖추게 되면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끔 남양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나 또는 교통안내 표지판을 시설물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보신 적 있죠? 사회 만들면 공법에서는 모두 시설물이라 표현하고요. 그러한 시설물 중에 돌출되어 있는 것, 그래서 골프 연습장이나 굴뚝 등이 있다고 하면 죄다 공작물이라 표현하고 그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게 된다면 건축물로 정의하게 됩니다. 가끔 등산하시다 보면 팔각정 보신 적 있죠? 지붕과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팔각정은 건축물입니다. 벽 없이도 지붕이란 구조를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하면 죄다 건축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공작물과 건축물의 차이점은 지붕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 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특광시군에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토지의 형질 변경,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과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토지의 형상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가끔 우리 주변의 땅을 보게 되면 산과 하천과 정지되지 못한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을 파내는 것이 있다면 얘를 절토라 표현하고요. 이 흙을 하천 메꾸는 데 사용하게 되면 성토라 표현하며 그리고 집안 다정,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정지라 하고 이곳에 아스팔트를 깔게 된다고 하면 그 일체 행위를 포장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4가지 행위를 형상 변경이라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달이나 8월달에 바다 갔다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해수욕장 갔다 왔다 하실 겁니까? 공유수면 갔다 오셨다고 하실 겁니까? 예, 공유수면이라 아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다녀왔다는 이야기보다는 탐방하고 왔다 그런 말까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공유수면이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토지의 형질 자체가 바뀐 것으로서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석 재치, 채석장 같은 곳 보신 적 있죠? 그리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6가지 행위를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인 개발 행위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데, 이 4가지는 공사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공사 완료되게 되면 허가해주던 특광시군으로부터 준공금사 받음으로써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됩니다. 반면에 토지의 분할과 적치는 지적도에 선 하나 긋게 되면 토지 분할한 것이거든요. 물건 그냥 쌓아 올려놓게 된다고 하면 물건 적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 2가지 행위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금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준공사 필요로 하는 4가지와 준공사 필요 없는 2가지를 각각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행위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앞서 보였던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만, 허가 대상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자주 시험에 묻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몇몇 내용들을 함께 봐주시는 게 이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미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함께 보실 내용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과 녹관농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재난 복구를 위한 행위와 경장 목적의 토지의 형절 변경, 이 4가지 사항은 자주 시험에 거론되는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193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193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 허가 찾으셨죠?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에 하려는 자는 특광시군의 허가 받아야 된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말하는데, 앞서 특광시군에 허가받아야 될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 또다시 특광시군에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부터 6번이 있습니다. 1번 건축물 건축, 2번에 공단을 설치, 3번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찾으셨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4개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토지의 형상 변경 줄쳐 놓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 줄쳐 놓습니다. 이를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하고 특광시군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장 목적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경장 목적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가로 해놓으시고 제외한다 줄쳐 놓습니다. 여기 경장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우리 한 2월 달쯤에 논밭 보시게 되면 논이나 밭의 지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른 곳에 흙을 논밭 한가운데 쌓아놓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것 성토이거든요. 경장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중요한 행위다, 경미한 행위다.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광시군의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장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은 논밭의 기존 형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흙을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흙을 논밭에 까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경장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하고, 이런 경우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토속 채취,
재석장 이야기죠.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 분할입니다. 가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면적 미만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너비 5m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과 너비 5m에 대해서는 지금 숨기지 마시고 너비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방금 지워버렸는데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의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3개.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기환경에 적합할 것, 면적 작을 것, 소규모 사업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하여튼 3월달부터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11, 12, 1, 2까지는 용어가 좀 익숙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었고요. 3월달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만 공법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내가 만약 이해 못하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1, 2월달에 촬영할 것 또는 그걸로도 잘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면 11, 12 과정에 촬영해 놨던 것을 보시고 3, 4 수업부터는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3, 4, 5, 6 정도 지나시게 되면 7월달 정도에 모의고사 왔을 때 공법에서 어느 정도 점수 나온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초창기에 빨리 나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초창기에 1차 잡아놓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2월 또는 3, 4월까지는 1차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들 워낙 공부에 일가견 계시다 보니까 금방 따라오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하나 봐주실 게 있는데요. 여기 면적 미만. 이번 1, 2 과정에는 건축법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길 겁니다. 나중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하는 때는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못 미치는 분할할 수 없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는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하며 녹지지역의 경우는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분할 제한 규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겁니다. 반면에 건축물 없는 나대지 분할 시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데 60, 150, 20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분할하고자 하는데 미만으로 분할하는 때는 특광시군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50% 정도인데 대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라고 하면 건폐율 50종류에서 1층의 건물 건축 면적을 30제곱미터로 하는 건물 만들 수 있는데 대충 30제곱미터라고 하면 방 한 칸과 부엌 하나, 욕실 하나가 갖춰지는 생활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 주거지역에 대지 분할 시에 면적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대지 면적 10제곱미터에 주택 건축하고자 시도했을 때 건폐율 50제곱 하면 5제곱미터에 1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들어놓게 되면 팔과 다리는 벽을 뚫고 나와 있을 겁니다. 주택으로서의 기능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주거지역에서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지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도를 따라 한 필지에 대지에 있는데 분할 이후에 최소 60씩은 돼야만 주거지역에 주택 건축할 수 있는 대지 기능 할 수 있거든요. 만약 60이 아닌 40 또는 30으로 한 필지가 나뉘게 된다고 하면 얘는 이후에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대지의 면적이 감소될 수 있죠. 그런 분할은 재산 가치가 감소되는 분할 행위로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60, 150, 200제곱미터 못 미치게 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한다면 미리 특광시군에 허가 받은 때에만 분할할 수 있는 겁니다. 주거적은 60, 상업적과 공업적은 150, 녹지지역은 200. 지금은 안 되지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라는 것, 그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너비 5m 이하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민법 242조에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반메타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반메타 찌게 된다고 하면 너비 5m짜리 대지라고 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은 4m인데 저 4m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저 건물 제대로 된 기능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너비 5m 이하로 대지를 분할하게 된다고 하면 대지로서의 기능,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역할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특광시군에 허가받고 분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너비 0.5m씩 띄우게 된다면 너비 4m이거든요. 그리고 길이가 10m일 때 40제곱미터 나오는데 4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한 층이 10평짜리 건물 나오는 거거든요. 길이가 10m니까 가능하지. 길이가 5m밖에 안 된다고 하면 5m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10평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효용 가치가 감소되는 대지 분할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면적 미만, 너비 이하 분할 시에는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라는 것. 5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면적 미만, 너비 이하 분할 시에는 특광시군의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다에 대해서만 한번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녹관자 가로 해놓습니다.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것 울타리 밖이란 이야기죠. 토지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물건 쌓아놓는 것과 관련되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밖이라고 하면, 울타리 밖이라면 내 땅 아닌 곳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울타리 밖에. 울타리 밖이라고 하면 바로 도로이거든요. 그 도로에 차를 1시간 정도 그냥 1시간 정도 불법 주차시켜 놓으면 딱지 끊지 않습니까? 1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2시간이라도, 그것도 부족하면 하루라도. 그래서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재산 가치가 높은 땅으로서 토지 소유자나 또는 행정청에서 아주 잘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곳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저 농림지역의 경우는 주로 농사 짓는 땅이거든요. 저 농사 짓는 땅 옆에 농사 짓고 경운기 등의 물건을 한 달, 2달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그 농지 바로 옆에 경운기를 한 2달 정도 놔뒀다고 해서 해당 농민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면 교도소에 3년 보내야 되거든요. 농사 지을 분이 안 계십니다. 그분들 보내고 나면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림지역의 경우는 물건이 당연히 나대지에, 울타리 밖에 방치된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반면에 이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자동차나 또는 물건이 그냥 방치되게 된다면 이것 쓰레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그냥 방치하게 된다고 하면 주변 환경 다 훼손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죠. 농림지역의 경우는 농업이라는 현실을 고려해서 허가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지만 어디
녹관자에 어디에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쌓아놓고 잔다고 하면 미리 특광시군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관자라고 하는 용도 지역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변경 허가 등등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양가로 2번 허용 대상 찾으셨죠? 얘는 쉬었다 하십니다. 쉴 때가 되셨는데